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에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 국비 지원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이 혼란스럽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책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으신 원장님들 계실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국비 지원 정책이 어떻게 변경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틀은 예산의 출처가 바뀌는 겁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되는 일반 계좌제 과정에 요양보호사 교육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뀌면서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기존처럼 일반 계좌제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었다면 직종별 평균 취업률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결정이 되고요. 국비교육생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모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23년을 보면요. 일반 국비 훈련생 지원율 우리 55%였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직종 평균 취업률 3년 평균치가 40% 이상 50% 미만 구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이 표에 의거하면 2024년에도 우리는 55%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40% 미만의 취업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5%의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23년 12월 21일 일반 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일반 회계라 함은 1년에 한 번씩 예산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년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지원 비율을 낮출 수도 있고 또 환급 비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4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5년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24년만 한번 봅시다. 국비 지원율이 55%에서 10%로 변경되었죠. 다만 취업하고 조건이 충족이 되면 본인이 냈던 90%를 모두 돌려준다. 그러면 너희는 취업해서 일하면 100% 다 지원받아서 교육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죠. 이 조건은 우리 원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럼 또 문제가 뭐냐? 2023년 12월 중순까지 예상했던 우리 2024년의 상황은요. 일단 미리 공고됐던 내용이니까 교육과정이 변경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당연히 교육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기존에 한 70만 원 받던 거 이제 한 9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알고 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23년처럼 24년도 자부담이 45%면 31만 5천 원의 비용 내던 거 90만 원의 45%인 40만 5천 원으로 교육비 자부담률이 높아지는구나. 9만 원이나 높아지니 교육생들이 좀 적게 모일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했죠. 예산 출처가 바뀌면서 10%만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24년에는 자부담이 31만 5천 원에서 81만 원, 즉 90만 원의 90%에 해당되는 81만 원의 자부담이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뭐 나중에 환급 받을지언정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죠. 자, 이러한 정책 변경이 왜 교육원의 생존과 직결되는지를 수치상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교육 국비 지원 예산 올해 350억입니다. 전국의 국비 교육 기관의 수는 798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예산 혜택을 받는 교육 인원은 몇 명일까요? 자, 350억 원 예산을 교육비 8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나누어 주면 39,773명이 예산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9,773명을 798개의 교육기관이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50명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50명 교육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2024년에 교육원의 운명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교실 한 개 기준으로 수입, 지출, 순수익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1년에 6번 정도 개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과정이 늘어서 예전에는 6주에 한 번이었지만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운영이 가능하죠. 자, 한 개 반에 2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걸로 1개월 수입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이 2개월에 한 번씩 운영이 되니 2개월 수입을 먼저 예측을 해볼게요. 20명 곱하기 교육비 88만 원 하면 1,760만 원입니다. 이게 2개월의 수입이기 때문에 2로 나눠야죠. 1,760만 원을 2로 나누면 1개월 수입은 880만 원이죠. 자, 그럼 지출 한번 알아봐야겠죠. 1개월 지출 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100만 원 잡았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죠. 택도 없다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강사료 400만 원 잡아보았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400만 원만 들어가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저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행정직원 인건비 200만 원, 최저시급도 안 나오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실습비, 교재비 150만 원. 요거 다 더하면 850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남은 순수익은요. 수입 880만 원 빼기 지출 850만 원. 그래서 30만 원 수익이 있네요. 그럼 이게 순수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기타 지출들이 있는데요. 광고비 들어가고 있죠. 상여금, 각종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또 직원 보험 들어야죠. 또 교육생 보험 들어야죠. 비품 사야죠. 소모품 매번 구입해야죠. 대표적으로 A4 용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화장실 휴지, 커피, 세정제, 각종 실습 용품 등 이렇게 비용이 끊임없이 들어가고요. LMS 이용료도 내셔야 되고 제가 또 언급하지 않은 각종 부대 비용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20명은 뭐다? 마이너스다. 자, 2024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어떻게 되겠나요? 결론은요. 20명 못 모으면 88만 원 아래로 받으면서 20명 못 모으면 빨리 문을 닫아야겠죠. 아니면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되겠죠. 아니면 돈이 좀 있으신 분은 남들 다 문 닫을 때까지 자금력으로 버텨서 교육받을 사람을 다 내가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버텼는데 국가가 내년에 돈 없다고 예산 삭감하고 국비 지원 안 해주면요. 그러면 국비 없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질적 저하 일어날 것이고요. 어찌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망할 게 뻔한데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 교육기관 운영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육비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 기금으로 원상복귀 시키도록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미 변경된 정책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변호사들을 찾아가 봐서 상담을 받아보니 법적으로 싸우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투쟁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매우 정당하다 봅니다.
먼저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시행하기까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이 교육원들인데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에게 절대 비밀에 붙이고 이 정책을 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교육기관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청회도 열고 의견도 조율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공지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모두 무시했죠. 이것은 굉장한 잘못입니다. 두 번째, 국비계좌제에 여러 직종이 있는데 그 어떤 직종도 동종업계에 취업했는지를 살펴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했는가를 따져본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럴 거면 교육받은 내용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했는지 전 계좌제 직종을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일보 직전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노인을 돌보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막는다는 건 노인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출처가 바뀌면서 교육비 지원 예산이 1년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즉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목소리를 내야겠다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까 고민되시죠? 누군가 발벗고 나서주면 나도 함께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찾아보았더니 발벗고 앞장서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협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투쟁을 주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각 교육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이때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대교협 전화번호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무시당하겠죠. 교육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야 강한 힘이 됩니다. 슈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